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시총 차트와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짧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알트코인은 펀디엑스, 트론, 이오스 이렇게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총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는 이제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2,580억 달러를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는 2,678억 달러, 그래서 한 100억 달러 정도 직전 고점보다 시총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21 이평선, 이 21 이평선과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추세 라인 하나 따로 그렸습니다. 초록색.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추세 라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위치는 채널 4분의 1에 4분의 1에서 약간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 지금 이제 5월달과 비슷한 위치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제 2017년도 5월달로 돌아가서 보면 이쯤 되겠죠. 4월달 말, 뭐 5월달 초요. 이렇게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약간 밑에 있는 이 자리. 이때도 이제 보시면 21평선과 약간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이렇게 쭉 가파르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약간의 흔들림을 한번 정도 이제 겪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채널 중심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승이 5월부터 일단은 채널 중심까지 거의 이제 6월달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쉬어주고 그 다음에 재차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보시면 이때 시총 차트를 보시면, 이때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바닥을 언제 찍냐면 2017년도 이때 보시면 2017년도 7월, 이거 약간 왜곡이 됐는데,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잠깐만요, 이거 와사비님이 이제 보내주신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이제 6월 12일 날 도미넌스가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때 바닥을 찍고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6월 12일부터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했다. 시총이 올라간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6월 12일이 언제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채널 중심에 닿기 전에 한번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꺾일 때 알트코인들은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총 차트가 중심선을 넘어갔던 이 상승은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올린 거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채널, 그러면 우리가 뭐 나 채널 중심까지 딱 올 때까지 나 홀딩해서 버티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때처럼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은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내가 알트코인들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난 이제 고점, BTC 마켓 지난 고점에 다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분할로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현금화한 이후에 뭐 일정 부분 현금화, 일정 부분 비트코인으로 이제 전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 받을 때 그때 현금화해놨던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시 비트코인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나가시다가 비트코인이 먼저 좀 상승을 해주면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2017년도 흘러갔던 그 부분을 이제 복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매가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많이 전환해 놨잖아요. 최소한의 비트코인만 남겨놓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을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이것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내가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내가 비트코인으로 매도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원화든 뭐 달러든 현금화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뭐 홀딩 물량, 두실 물량만 빼고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이번 상승에서 현금화 또는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 일단 이번에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 이후에 재차 중심 넘어가면서 올라갈 때, 그때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올라갈 때는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최소 물량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50% 이상, 비트코인이 50%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일단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약간 왜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서 왜곡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와사비님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시간을 투자하셔서 도미넌스 차트를 새로 이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일봉 차트만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큰 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봉으로 지금 현재 위치만 파악할 때만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 채널 상단부라든가 하단부가 지금 이 차트로 보면 이제 맞지 않습니다. 트레이딩 뷰 차트로 보면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도미넌스 차트가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50일 이평선을 깼고, 어차피 이번에 N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은 크게 이제 지지받을 수 없는 라인이었다. 그리고 50일 이평선은 이때 이미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준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50일 이평선을 깨고 말씀드렸던 한 54.5까지 이렇게 충분히 빠져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이 54.5에서 54.5와 52.5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뭐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 54.5와 52.5가 시총 차트에서 아마 이 채널 4분의 1 지점 이 정도가 이제 맞물릴 것 같아요. 이 정도 맞물릴 것 같고, 그 이후에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을 겪어주고, 그 이후에 재차 도미넌스 차트는 이제 깨고 내려와서 채널 중심까지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적어도 일단 채널 중심 40 도미넌스로 42 정도까지는 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 와사비님 걸로 올려주신 걸로 보면 여기서는 47로 나옵니다. 그리고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도미넌스는 현재 62D예요. 예,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약간 이상해졌어요. 일단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이 차트를 전체적인 그림은 참고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면 4시간 봉 차트예요.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 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올라가지고 있고, 이 이후에 비트코인은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보다는 상승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하락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하락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보면 하락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이 상승 채널 안에서요, 지난 고점이었던 8,340달러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채널의 상단부와 8,340달러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상단부의 이 추세 라인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승 쐐기형으로 보여요. 상승 쐐기형으로 보이고, 이 상승 쐐기형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상승 쐐기형 깨고 내려가면 이거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보시면 이때 5,600달러 넘어가지고 이때 이렇게 반등한 다음에 이때도 이제 상승 쐐기형으로 본 사람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 쐐기형에서 야, 이 추세 라인이 깨지면서 이거 무너져서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패턴이 저는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패턴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 이 상승 쐐기형, 이 추세 라인 제가 그리는 거, 이걸 깨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걸 깨고 내려와도 어찌됐든 이때도요, 이때 보시면 깨고 내려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올려버립니다. 올려서 돌파시켜버려요. 오히려 돌파시킨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상승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방을 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 쐐기형에서 아래로 떨구고 깨졌을 때 야, 이거 아래로 빠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이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말아 올려서 털어내고요. 그 하방부는 그러니까 숏 치는 개인들을 털어내고 여기서 이제 올려버리는 겁니다. 올려버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면, 한번 여기서 숏을 때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더 숏을 때리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거예요. 물타기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빠질 때 물타기 하는 것처럼
쇼 치는 사람들도 올라갈 때마다 물타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내가 이제 평균 그 매도 가격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타이밍에 손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진 뭐 레버리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손절을 한다거나 마진콜로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자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관점은 계속 상방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상방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일 거다. 왔다 갔다 지금 한번 눌러주고 다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뭐 한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준 이후에 한번 더 깊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깨주면서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다가 한번 눌러주고 깨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말아 올려서 올라간 이후에 채널 상단부를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펀디엑스 보도록 할게요. 펀디엑스 지금 일봉 차트고요. BTC 마켓입니다. 이제 보시면 일단 이렇게 제가 하락세경 이거 윗골이 길게 달린 거 이거 빼고 이제 하락세경 패턴을 그렸고 여기서 함정을 만들어준 이후에 돌려 세웠습니다. 세우고 15일 평선에 안착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초록색 50일 이평선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완전히 안착을 해줬어요. 완전히 안착해줬고 현재는 이제 121평선 맞고 음봉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5일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긴 시간을 저는 보내지 않고 여기서 재차 121평선과 지금 이제 201평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지금 BTC 사토시로 15사토시예요. 그래서 15사토시를 넘어가 준 이후에 오히려 길게 상승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줄 거예요. 눌러줘서 단기평선들을 장기평선 위에 올려놓은 이후에 한번 눌러줘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그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총 차트가 이제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이제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간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서 장기평선 위에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 흐름 이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뭐 고점까지 BTC 마켓 고점까지 도전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차트도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트론을 보도록 할게요. 트론도 뭐 비슷합니다. 예. 차트는 이제 비슷하고 펀디엑스랑 이제 비슷하죠. 펀디엑스는 이제 다만 여기 51일 평선 위에 안착해 있고 오히려 펀디엑스가 트론보다는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펀디엑스는 지금 이제 위치가 200일 120일 평선까지 올려 붙인 다음에 여기서 눌러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하락쇠경에서 함정을 만들어주고 옆으로 누우면서 15일 평선에 안착해준 이후에 51일 평선 저항 맞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 다이렉트로 이제 200일평선 넘어가 주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장기평선까지 아까 펀덱스 흐름처럼요 일단 200일평선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524토시까지 올려주고요. 이때도 이제 여기서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524토시와 564토시 이 라인에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돼서 여기서 맞고 쉬어주고 다시 15일평선 올라올 때까지 에너지 모아주고요.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주는 그 이후의 흐름은 펀덱스랑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오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도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 안에 있습니다. 상승 채널 안에 있고 상승 채널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고 51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보면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펀디엑스와 이제 비슷한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51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2018년도 그 8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장기간 수렴했던 이 8300사토시, 이 8300사토시 한번 저항 맞고 이제 눌러줬잖아요. 눌러주고 돌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오스 좋고 여기서 이제 재차 지금 제가 장기평선을 안 그렸는데 장기평선 위에 안착해준 이후에 같은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난 이제 고점이었던 이오스 24,000사토시가 지금은 이제 현재 9,200사토시고요. 24,000사토시가 이제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오스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000사토시부터 분할로 이제 뭐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BTC 마켓에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이거는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채널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 큰 채널 안에서 아직도 이제 여전히 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럼 Q&A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TKT님이 올려주셨고요. 한국 돈 못 믿겠다. 뉴욕 도쿄의 집 사는 100억대 부자들, 한국 부자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지금 이제 한국의 100억대 부자들이 뉴욕이나 도쿄에 이제 집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자들이 이제 향후 5년간 실물 경기 전망을 보시면요. 예,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서 파란색이 빠르게 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이제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면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만 해도 10% 미만이었어요. 빠르게 침체가. 근데 19년도 들어서서 24%로 거의 18년도 대비해서 4배 증가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침체가 32%로, 일단 2018년도보다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찌됐든, 뭐 완만하게 침체하든, 뭐 빠르게 침체하든, 절반 이상, 부자들이 절반 이상이, 침체가 이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정체다라고 하는 게 34%고요. 10%는 이제 오히려 완만하게 회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지금 부자들이 좋지 않게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자들이 그럼 어디에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냐? 결국에 우리나라 자산보다는 해외 부동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자산 자체가 원화 자산이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화폐 개혁이 있게 됐을 때 그런 문제까지 커버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해외 부동산으로 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해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한 번에 두 가지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부자들이 해외 부동산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자들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개혁 없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겠다. 논란이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총재에 잇따라서 화폐개혁 검토 안 한다고 선긋기 나섰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PB는 일부 자산가는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 이제 반감이 있고 이대로 가면 국내 기업이 경영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처럼 정부의 불신이나 불만이 있다 보니 정부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폐개혁 전에 원화를 안전자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개혁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은 좀 비추라고 했어요. 일단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춥니다. 근데 달러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달러나 엔화는. 근데 달러나 엔화는 괜찮으니까 거기 이제 실물자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나라 부동산 말고 실물자산이면서 달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해외 부동산, 그리고 미국하고 뉴욕하고 도쿄에 있는 부동산들을 부자들이 이렇게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골드 바를 사든 뭐 은화를 사든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화폐 개혁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요. 결과적으로 이제 화폐 개혁이 있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매달 그냥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빠듯하게 생활하는 그런 중산층들, 집 한 채 갖고 있고 뭐 차 한 대 갖고 있고 특별하게 모아놓은 자산은 없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배분되지 않은 그런 중산층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똑같이 원화를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이 가치가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뭐 많게는 진짜 50%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원화 가치가 적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가치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부자들은 그 부분에서 해지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헐값에 나온 우리나라 국내 자산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되고, 결국에 또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나마 지금 우리 해밀이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해지가 됐다라고 이제 봅니다.
사실 가장 저는 해지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부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존의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만 약간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암호화폐를 제가 권해도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 중에 부동산으로 좀 돈 번 그런 지인들 한테 암호화폐를 권해도 잘 안 살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거부감이 있어서. 예. 다음으로요. 다음은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흐름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여쭤봅니다. 일단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이제 미중 이 패권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시장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완전 정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견도 존중을 하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 준비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중국 관련된 제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전 영상 보시면 그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떤 관점으로 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일단 당장 화웨이 관련된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쉽게 그러니까 세계 거의 뭐 통신 1위 기업 그리고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2위 기업이 지금 미국의 제재 하나로 완전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쉽게 그 미국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긴다라고 중국 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북한도 그래요. 북한, 중국 마찬가지로 자기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한테는 뭔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내부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 터지면서도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 입장인 거고 실제 이제 객관적으로 밖에 떨어져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이 시장 흐름 그리고 화웨이 문제라든가 어떤 뭐 위안화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뭐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에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K골드님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하게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대출 이자도 급격한 변동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예, 당연히 이제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이제 IMF 때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르헨티나는 이자가 금리가 거의 이제 70% 육박하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 25%, 뭐 이란이랑 터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이야 낮은 상태지만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원달러 차트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원화가 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왜냐면 외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외환을 조금이라도 이제 잡아놓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요. 무명 잠깐만요. 예. 다음으로 이제 무명소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소졸님이 2020년 12월까지 BTC가 100만 불이 간다는 건 달러 약세로 가야 된다는 건데 유로화가 붕괴되고 중국이 미국에 두들겨 맞으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기준을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가 그러니까 위안화라든가 원화 대비해서 강세고요. 달러 그냥 인덱스로 봤을 때는 달러도 약세인 겁니다. 약세로 전반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메가피 형이 100만 불 예언이 좀 앞서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메가피 형 예언은 1에서 2년 정도 뒤로 밀어줄 것 같다.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도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달러가 기존 법정화폐들 대비해서는 강세로 가는 것이고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놓고 봤을 때는 달러도 약세로 간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우하향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고 현재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채널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 상단 부분에 근접해 있어요. 근접해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을 그렸는데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약세, 위안화 대비해서 약세로 간다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원화 대비해서 강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역회된 숄더 지금 이게 월봉이어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채널 상단부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 유럽이나 중국, 남미가 힘들더라도 미국이 굳건하면 MMT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MMT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 예전 영상에서 MMT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MMT를 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MMT는 미국이 지금 보시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미국이 현재 지금 미국 빚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2019년 22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22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9년까지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3조 달러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재정 수입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 MMT가 뭐냐면 결국에 야 정부가 어차피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돈을 찍어내자, 이렇게 페드에다 돈을 빌리는 이런 개념 말고 그냥 돈을 찍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주셨던 것처럼 유럽이나 중국, 남미가 힘들더라도 미국이 굳건하면 MMT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MMT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MMT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MT를 할 때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는 결국에 그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다 보니까 전 세계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피해를 먼저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또 MMT를 해서 미국이 돈을 풀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그 순서, 그 차례대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받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예. 빅스마일님이 써주셨어요. 달러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인 거지. 실제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상황이 나은 것일 뿐 미국도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실제 경제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답니다. 그저 돈을 풀어 자산 가치만 상승시켜 놓은 거죠. 이제 그것도 한계에 이르러 이판사판인 상황으로 간다고 보는 거고, 올해와 내년은 정말 격변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빅스마일님이 써주셨고, 보시면 그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미국도 피해를 봤잖아요. 미국 대형 금융회사인 리먼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번 타겟은 이제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이제 손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화폐,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이 화폐를 달러의 가치를 0으로 이제 몰아놓고 다른 이제 암호화폐로 그 달러의 가치를 이제 다시 바꿔주는 이런 어떤 시기라고 하면 미국도 피해를 보진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할 뿐이지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도 이 피해를, 이 경제위기, 이번에 앞으로 올 경제위기에서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방향을 취해야지 피해를 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정책을 선택했을 때 피해를 덜 볼 것인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줘야지 우리나라가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가 트럼프한테 진짜 고개 숙이고 깨갱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게 결국에 일본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이제 잘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단은 진행을 해줘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고, 만약에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이번 위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그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피해보고 덜 피해보고 이 차이인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필 건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으로 갱득TV님이 BSV가 미친 것 같은데 BS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미친 거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금 비트코인 그 BSV는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하드포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잠깐만요. 이거 말고요. 지금 예, 이걸 이제 볼게요. 와사비님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11월 15일날 하드포크 된 이후에 지금 밑에 있는 이 초록색 빨간색은 비트코인 캐시고요. 위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합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합한 가격에서 현재 위치가 지금 보시면 0.07 BTC예요. 0.07 BTC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교체를 했을 때가 얼마에 교체했냐면 이제 1 비트코인이 15 비트코인 캐시일 때 교체를 했습니다. 15 비트코인 캐시일 때 교체를 했고, 제가 이제 1 비트코인이 5 비트코인 캐시가 될 때 저는 이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 가격,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합한 가격 있잖아요. 와사비 그 BTC와 BSV 합한 가격에서 0.2까지 올라오게 되면 0.2가 이제 보시면 0.17부터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때 이제 0.17이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부터 0.17 정도부터 0.2까지 해서 분할로 한 3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어느 타이밍에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0.17, 0.18부터 0.2 이 사이에서 이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바닥에서 샀다 라고 하시면 뭐 지금 교체해도 난 수익이 만족스럽다면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목표치를 말씀드린 거고, 그 정도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동시에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요, 예전에 이제 미쳤다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때 2017년도 뭐 11월 그때 막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이 정도, 이때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0.5까지 올라갔습니다. 순간적으로 0.5까지. 0.5면 1 비트코인이 2 비트코인 캐시였던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물론 이제 찍고 딱 내려왔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 비트코인은 눌러주고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땡겨주면서 0.5까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지까지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2면 1 비트코인 캐시를 1비트로 5 비트코인 캐시로 1 비트코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3배 정도 늘려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수량을 3배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비트코인 BSV 크레이그 박사가 내가 진짜 사토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BSV를 밀어준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BSV와 비트코인 캐시를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0.2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5대1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5대1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남겨놓아도 된다는 거죠. 남겨놔도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알트코인인 BSV와 비트코인 캐시를 나는 일정 부분 홀딩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CS튜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8일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을 시작했으니 불장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들어온 셈이죠. 소액을 넣었는데 하루 만에 3배 먹고 2배 먹고 하면서 이게 뭐지 싶어서 주말에 왔던 폭락장에 시드를 대부분 이랬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맛배기를 조금만 했다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추가로 이제 더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트 하나 바닥 찍을 때 50% 잡았고 나머지 50%는 단타를 해보자 했습니다. 한 달을 잠도 못 자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
사서 가만히 들고만 있던 알트 한 종목은 10배가 상승했고 나머지는 시드가 처음과 동일하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50% 매매를 했는데 단타를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단타 쳤던 거는 그대로고 그냥 뒀던 거는 10배 먹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험담이 이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단기 매매 뭐 차트 보고 깨지면 매도하고 다시 또 올라타면 또 매수하고 이게 될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하나도 내가 손해 안 보면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위험에도 약간 노출이 안 된 거죠. 잘라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으로 갈 때는 오히려 그렇게 잘라주고 다시 올라타고 이게 그 기회비용을 잃고요. 중간중간 끊어먹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복리로 돈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여기 경험담을 계속 이제 올려주고 계셔서 읽어봤고요. 비트 바닥에는 이제 이래 바빠서 더 내리기 기다리다가 놓쳤고 500만원 언저리에서 리플, 이오스, 이더리움, 비트 추가 매입해서 존버 중입니다. 물론 처음에 들고 있던 알트는 계속 추매해서 홀딩 중이고요. 상승장의 단타보다는 존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장에는 매우 고생을 하지만요. 지금은 기다리던 상승장이 온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좋은 얘기를 경험담을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STU님을 받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블록체인 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블록체인들이 기술적인 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 SV가 폭등하는 걸 보고 약간이 걱정돼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는 아시겠지만 모두 비트코인에서 시작하였으나 비트코인의 미래 기술의 방향에 의견이 달라서 하드포크를 떼서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그들끼리 기술적 의견이 다시 한번 충돌하면서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하드포크 전쟁을 보고 비트코인 전반에 불신이 생겨 비트코인 가격이 3,000불대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야 비트코인 마켓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비트코인은 컴퓨팅 그 파워가 이렇게 들어간다. 53,000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2265 그리고 비트코인 SV는 554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들어간다 얘기를 해서 이 채굴을 할 때 결국에 POW는 50% 이상의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보안이 깨지게 되는데 그 이제 51%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깨기 불가능한 정도의 컴퓨터 파워가 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모든 코인 중에 가장 보안이 강한 블록체인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1%를 내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보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BSV는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마이너의 5% 그리고 BSV는 비트코인 마이너의 1%가 공격을 하면 51% 공격으로 보안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 캐시와 SV가 다른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공격당할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실제로 장부를 51% 공격을 해서 장부를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자신들이 뭔가 더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그 신뢰는 깨질 것이고 그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또 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지만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생태계를 깨면서 가장 자신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생태계를 깨면서 이거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오히려 이거는 그래서 또 이제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또 이은님 의견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비용이 이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은 비트코인이 진정한 힘은 탈중앙화를 통한 시스템적 그 트러스트이지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를 믿어야 하는 시스템은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투자는 마케팅적인 측면과 세력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면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위와 같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 설명이 해밀리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상승이 큰 비트코인 캐시에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조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본인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셔서 한번 읽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은님에게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